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혜윤입니다. 불의는 비교적 참기 쉽다. 내 가슴을 찌른 것은 정의다. 서양의 유명한 격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정의감이 가슴을 콕콕 찌를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애써 외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순간에 그 결정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은 불의의 시대, 개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 만나보겠습니다. 저자 정재민 판사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제10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정재민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슈퍼맨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뭔가 억울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것, 뭐 변호사라던가 그런 사람들 약간 떠오르는 것 같네요. 남한테 굴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것. 이익이 있어도 좀 더 합당하고 합리적인 걸로 하는 그런 사람들. 네, 어떠한 상황에도 이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세상 만들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제10회 세계문학상의 수상작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저자 정재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쁘고요. 또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상도 받고 이러니까 소설처럼 좀 허구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상금도 굉장히 많으신데. 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문학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정말 큰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작가님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작가는요,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고요. 제42회 사법고시에서 합격해서 2006년부터 판사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또 2009년에는 독도 관련 소설이죠. 독도 인더 헤이그를 출간하면서 그 2년으로 외교부 독도 법률자문관으로도 활동하셨고요. 지금은 대구 가정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주요 작품은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이사부가 있고요.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습니다. 이 혜윤 씨가 네. 이 지금 정재민 작가님 소개하는 네. 그 과정을 좀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보시고 나서 좀 깜짝 놀라실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현직 판사신데, 또 이 소설을 써서 문학상, 굉장히 또 중요한 문학상이거든요. 이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다니 굉장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 판사와 법조인과 이 소설가, 문학인 이 두 가지 꿈을 가슴속에서 어떻게 키워 나가신 건지, 언제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고, 또 언제 나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컸는데 그때는 뭐 성적이 조금 나오면 그냥 시골에서 주변에서 학교에서나 부모님이나 법대에 가라고 해서 사실은 뭐 강렬한 그런 뭐 법대에 꼭 가서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런 거는 어릴 때는 솔직히 없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대에 왔고 또 뭐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판사가 됐고, 글을 쓰는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리알 유이라는 소설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헤르만 헤세가 노벨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작품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유리알 유이가 모든 사상, 예술, 철학, 종교를 다 합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신 보여주는 정신적 문화의 결집체 같은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대학생 때 우연히 동문학과 교수님이 그것이 소설을 은유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정말 그게 멋있어 보이고
꼭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틈날 때마다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설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좀 짧게 소개를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역시 이제 저자분과 같은 직업입니다. 이 이름이 이제 하지환인데 주인공 직업이 판사죠.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어머님의 그 죽음이 이 우동규라는 한 의사, 이 의사의 사기 진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인데 류마티스라고 이제 거짓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이 항류마티스제를 이제 과다 투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몸에 굉장히 큰 무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 그래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 이상해서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 우동규라는 이 의사는 돈벌이를 위해서 이 심심치 않게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벌려왔던 거고요. 아주 비양심적인 그런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는 이 복수와 또 정의의 실현 이런 그 차이를 고민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 주인공이 풀어나가는 바로 그 하지환 판사라는 주인공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궁금한 것이 이제 멋있게 짐작은 가지만 이제 주인공도 역시 판사예요. 그래서 그 판사 자신 이 저자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주인공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작품을 쓰실 때 오히려 좀 더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지 않을까? 네. 쉬운 면들도 있고 좀 어려운 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작가로서? 예, 그 주인공이 저와 유사할 때는 부담스러운 게 있죠.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모든 걸 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허구도 있고. 근데 이 소설은 의도적으로 일단 저로 독자들로 하여금 저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런 게 그게 극적인 구성을 위해서 되게 필요했던 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적인 내용도 있고 저희 또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진짜 실제 그 사기 진료한 의사를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털고 가고 싶었어요, 이 작품으로. 그래서 저의 충실한 글을 한번 써보자. 이전에는 이제 3인칭 소설을 주로 썼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지환이라는 이름 자체는 제가 이전에는 필명으로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제 본명이 아니라.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제 글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하지환이라는 필명을 허구 속에 넣어서 이제는 허구로 돌려버리고 현실에서는 이제 제 이름을 진짜 쓰겠다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하지환 판사와 정재민 작가님이 너무 동일시 돼서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굉장한 세밀한 내면 묘사가 돋보였는데 이 본인의 성격과 취향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예, 분명히 뭐 의도적으로 네. 제가 이제 많이 반영됐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람이 변하고 특히 글을 같은 걸 쓰면 한 권의 장편을 쓰면 사람이 농도가 굉장히 변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 읽을 때 제가 깎아놓은 손톱을 보는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과거의 저였죠. 과거의 저의 페르소나기도 하고 과거의 저의 내면이기도 하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이제 한 타임 지난 저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떤 경우에라도 소설의 주인공은 이 저술가의 뭐 일부분일 수밖에는 없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 주인공과 저자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동일한 이러한 경우에는 뭔가 이 저자분께서도 스스로 좀 발가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기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따로 애를 쓰시기도 했는지 그런 점들도 좀 궁금합니다. 예, 발가벗겨진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제가 좀 이렇게 성숙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옛날보다는. 근데 그런 저의 모습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것은 이제 저의 또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또 벗겨내려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또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노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책 제목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최근에 그 영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가장 애창곡 1위가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데요. 그게 1975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예, 그리고 퀸이라는 전설적인 그룹이나 프레디 머큐리 같은 뭐 스타는 정말 우리나라 뮤지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너무 좋아했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 특히 그 가사가 보헤미안 랩소디는 여기는 이제 아버지를 죽인 소년이 그 재판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엄마에게 고백을 하면서. 물론 그 보헤미안 랩소디 원곡 자체를 놓고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모티브가 우리 이 소설에서도 그 부모와 대척하는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어떤 약한 존재, 어릴 때부터 약한 존재를 이제 상징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차용해 왔습니다. 네, 책 제목을 보헤미안 랩소디로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네, 비양심적인 의사와 싸우기로 결정을 내리는 이 내면의 심리 변화 과정을 그린 부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정신분석가를 만나고 돌아온 후 나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어느새 공동묘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줄을 맞추어 늘어선 무덤들은 햇빛 속에서 삶의 과거를 말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자전거는 무덤들 사이를 굽이굽이 헤집으며 엄마를 찾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홀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이 묘하게 억울했다. 나는 엄마의 무덤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소주병을 꺼내 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엄마 생전에는 절을 하지 않았기에 할 때마다 어색했다. 시선의 붓으로 어둑한 하늘 위에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다 불쑥 물어보았다. 엄마, 복수를 원해요?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갈 뿐 아무런 답이 없었다. 불현듯 무덤 속으로 파고들고 싶어졌다. 무덤 속은 의외로 따뜻하고 안온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무덤을 향해 돌아서자 나는 그대로 비석이 되었다. 나의 몸에 엄마의 입김이 새겨놓은 비문을 읽어보았다. 엄마는 내게 판검사가 되어서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판검사가 되라는 말로만 들었지. 판검사가 된 이후에 엄마의 한을 풀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 본 적은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를 기다려 나는 시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네, 낭독 감사드립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복수와 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정신 분석을 통해서 치유해 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지금 이렇게 복수로 시작을 하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정신 분석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끊어내면서 이 복수가 진정한 정의 실현으로 가는 게 맞나요? 예, 이제 처음에 지화는 이제 이걸 복수를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제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가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복수라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정의라는 것은 세상의 와의 조화인 것 같은데 내가 판사로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 사람을 아주 갈갈이 찢어 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신분석을 받게 되는데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한다기보다는 이 복수냐 정의냐 같은 자신을 계속 이분법으로 구획짓는 그런 어떤 관념에서 탈피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정말 한국 소설에서 이렇게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이렇게 강력한 흡입력으로 끌어당기는 작품이 또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게 잘 쓰여진 소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어떤 보통 이제 소설 작품 안에서도 보면 다 착한 사람들만 잔잔하게 나오는 소설이라면 재미가 없겠죠. 그쵸. 사실 이 작품 안에서 이 작품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바로 이게 복수의 대상이 되죠. 우동규라는 이제 그 악역인데, 이 악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복창이 터지고 같이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좀 측은한 느낌까지도 들고요. 굉장히 그 재밌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악역 캐릭터는 작가로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우동규라는 캐릭터는 뭐 실제로 있었던 그 사기꾼 의사를 그 모델로 했는데요. 실제로 그 의사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빌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으로 그 자기가 사기친 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제 아버지가 배추 장사였습니다. 저를 봐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배추 장사 그렇게 악랄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열등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강력한 힘이 아니라 열등감. 배추 장사의 아들이었다는 그 열등감으로 굉장히 강렬한 악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포착을 했던 것 같고, 그것에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주인공도 그렇고 우동규도 그렇고 사실 또 독자들도 그렇고 인간이 이제 악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는 뭐 인간이라면 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 그것으로서의 악.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드러내놓는 인물들이 있고 거의 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 내면의 것들을 스스로 이제 가둬놓고 네. 잘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드러내놓는 인물을 이 작품 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더라는 네. 거죠. 정말 뭐 이런 의사 만나면 네, 진짜 큰일 날 것 같죠? 아차하면 큰일 날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그 보면서. 근데 실존 인물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럼 뭐 따로 처벌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뭐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고요. 민사소송에서는 뭐 패소를 해서 좀 물어주기도 하고 그러고도 계속 영업을 합니다. 예. 또 이 그 하지환 판사가 이 정신 분석을 받는 장면도 이제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요. 책을 제가 잠깐 그 이제 적어왔는데 네. 하지원 씨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동규에 대한 묘사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별난 공격성의 원천은 유별난 공포심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곧 공포심,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자화상 이렇게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감정을 이제 다 배출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책에 나오다시피 어떤 분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오로지 분노로만 배출한다거나 오로지 짜증으로만 배출한다거나 오로지 슬픔으로만 오로지 우울로만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밥을 골고루 먹듯이 전부 다 배출하고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을 때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의 어떤 그 감정을 배출하지 못해서 어떤 일그러진 그런 인물의 군상들을 제 소설에 드러내고요. 또 정신분석적인 내용을 드러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다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이 적절한 감정 분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이 독자분들도 우리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독자 질문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좋은 사람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랑 엮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악한 사람한테 피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실화라고 하는데 실화에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책을 썼고 또 픽션을 추가하셨다면 왜 추가했고 그 픽션의 중심이 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 사람은 직업이 정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나요? 그 법이란 게 원래 한계를 좀 가진 느낌이 있는데 뭐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정신 분석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네, 이분은 우동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쁜 사람과 엮이게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나쁜 사람과 엮이게 됐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 다를 거니까 네. 제가 쓴 소설의 내용만 해도
소설의 내용에 있었던 그런 일을 제가 겪었을 때 저는 지금 벌써 한 4, 5년 됐는데 굉장히 수년을 그렇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계속 두고 이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했던 것이 물론 저의 최선이긴 하지만 정말 잘 된 것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각자마다 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독자분들이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요 소재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또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독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원래 써놓으셨던 부분에서 또 이번에 또 새로 추가한 그런 부분들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또 추가가 됐다면 또 그 부분은 또 왜 추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저 역시 궁금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자전적인 소설이라도 그 주제 이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가 의도한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픽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작품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 정확히 진짜고 거짓인지를 일부러 저는 이제 이 작품이 더더욱 일부러 저와 유사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드러내서 일부러 의도한 것이니까요.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드리면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진 않겠습니다. 계속 모르는 게 낫습니다. 네. 이 작품을 위해서.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판사라는 직업과 정의 실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묻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 판사라고 하면 정의 실현과 어떻게 보면 가까운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네. 아주 중요한 직업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 특징이 약간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제 소설에도 나오지만 판사는 배트맨이 아니라는 누가 또 주인공 다른 중요한 인물이 이야기를 하지만 길거리에 악이 있다고 그냥 나가서 하는 순간 이렇게 중립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항상 법정에 온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특정 개인의 사건들, 뭐 물론 그 개인이 때로는 국가나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딱 특정 누구와 누구의 사건들만을 다루는 것이지 사회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를 부정해서 정의로 고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독자 질문 중에서 이 법의 한계 이 부분을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항상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요.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앞서가지는 않거든요. 인간의 어떤 다양한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들, 이제 이것이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간극 안에서 뭔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또 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이 독자 질문, 이 법에 대한 질문,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법률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뭐 한계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누구 길에 다니다가 다쳤을 때,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만 완치되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반신불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불의적인 그걸 당했을 때 완벽하게 정말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여러 가지 한계로 그런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로 할 수가 없는 면이 있고요. 뭐 여기 책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해서 민사소송을 이겨도 배상금은 정말 적은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트릭을 써서 또 형사처벌은 비껴가죠.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주인공이 엄마에 대한 애증을 없애버리려고 정신분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그려내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독자분들도 정신분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작가님도 실제로 정신분석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 1년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정신분석을 실제로 받았고요. 그것은 저 자신을 해보고 싶고, 이제 내면이 아니라 더 내려가서 무의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재판할 때 당사자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글을 쓸 때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봤고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제 책 안에 보면 이제 정신 분석 이후에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주인공 그 하지완이 하는 말이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좀 기억에 남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작년에 정신 분석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페르소나와 나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 기대만큼 훌륭하지 않은 실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페르소나는 페르소나일 뿐이라는 인식이 나의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페르소나와 실제 모습의 괴리에 대해 위선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제 대목이 굉장히 눈에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와 또 실제 자신의 모습,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로우셨던 적도 많이 있으셨나요? 페르소나와 저의 모습이 괴리는 거는 괴로운 때가 굉장히 많았죠. 페르소나 같으면 이제 만약에 판사면은 너는 완벽하게 모든 법을 지키고 살고 인격이 아주 고매하고 나쁜 비윤리적인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디케가 네,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것이 마치 저의 위선이고 굉장히 이제 뭔가 그 자존감이 그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정도는 수준이 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페르소나는 융이 이제 만든 개념으로 이제 타인의 관계에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진면목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런 직장이나 또는 가족 간에서도 페르소나가 있는 거고 특정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특정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벗어나면 또 그 페르소나를 다시 계속 안 쓰고 그 가면 안 쓰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하지완이 우동규를 상대로 한 정의 실현에 성공하는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힌트를 주시겠어요? 그건 독자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가령 복수도 나오고 어떤 불의라든지 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그 정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개인의 내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한 개인이 그런 불의에 처했을 때 개인의 내면을 정신분석적으로 들여다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한 개인에게 억울한 한을 심겨주지 않는 게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판사로 일하시고 또 글도 쓰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글 쓰는 판사로 계속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그 직업적인 의미에서 작가로서 활동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제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글로 남겨놓는 행위는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정에 계시다 보면 또 소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다루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저희 TV책방 북소리에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정재민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관장 이용훈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로 발걸음이 저절로 그늘을 찾게 되는데요.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거라 합니다. 도서관을 그늘 삼아 올 여름을 나면 어떨까요?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양천구 목동 서로에 있는 목마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2009년에 개관한 목마 작은 도서관은 도서 보유 권수 3만 권 정도로 매주 따뜻한 신간들과 꼭 읽어볼 만한 알찬 도서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3권을 일주일 동안 빌릴 수 있는데요. 대여 기간이 짧으면 책의 순환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죠.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마 작은 도서관은 바로 앞에 목마 공원이 있어 도심 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도서관으로서 관내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나의 삶 글로쓰기라는 자서전 쓰기 수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서전 쓰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그런 아이트라인을 제가 이렇게 대충 잡아서 가면 글 쓰시는 분들끼리 서로 상호 피드백을 하면서 조금씩 단계별로 서로 써온 것들을 발표도 하고 보완도 하고 고쳐 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각자 한 사람당 자신의 개인 자서전을 가질 수 있게끔 완성돼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절대로 결혼 전까지 진도는 안 나간다고 하더니 나는 훈계를 한 집사람이 지금도 기분 안. 할아버지의 재치 있는 글솜씨에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나간다는 점에서 혼자보다는 도서관에 여럿이 모여 하기 딱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손주가 3명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 50년 전에 살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조그만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글로 주면 걔네들이 나중에 나를 기억하겠구나.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조용하게 자기 생각대로 한번 써봐라 해서 써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종이를 버리고 또 쓰고 뭐 또 쓰고 했는데 써보니까 자꾸 갈수록 재미있었어. 이 수업은 9월 22일까지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수업료는 없지만 소정의 재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신청 전에 도서관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양천 목마 작은 도서관. 작지만 알찬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부터가 무릎을 치며 공감하게 만드는데요.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 상담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크리스텔 푸티콜링이 쓴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래 생각이란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뇌 활동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능률이 떨어진다고 느끼거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심지어 실체적인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달리 예민한 감각, 뒤죽박죽 넘치는 생각, 땅에 떨어진 자존감, 비판에 약한 마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우울 증상 등으로 괴로움을 넘어 좌절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특별한 질병이나 결함이 아니며 그저 남달리 예민한 지각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2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 고민인 사람들에게 명쾌하고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정의, 정직, 도덕성, 우정, 사랑과 같은 인생의 덕목에 대해 절대적이고 구체적이며 높은 가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에 대한 이런 높은 기대치와 바람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좌절을 불러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가 양보하기도 하고 또 죄의식을 느끼기도 쉬운 유형이라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갈 때마다 늘 자책하며 괴로워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저자는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누구보다 특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유별나게 활발한 두뇌는 독이 든 선물과 같지만 독이 들었어도 선물은 선물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신경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섬세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이주의 선택은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입니다. 정의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